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사소통 능력 같이 공부하게 된 강사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 기출 예상 문제 풀어보면서 문제 유형과 어떻게 하면 좀 속도를 내서 풀 수 있는지 그런 팁들을 좀 설명해 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1회 예상 문제 의사소통 능력은요, 1번부터 18번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문제까지는요, 흐름상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단어를 고르는 이런 문제인데요. 자, 어쨌든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1번부터 5번의 단어들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이 문맥상 알맞은 단어들을 집어넣어 보면 되겠죠. 자, 읽어보면요, 재배에 기르는 거죠. 소비, 저장, 방문, 부족,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툰드라 지역은 추운 날씨 때문에 음식이 잘 상하지 않아 사람들은 사냥한 고기를 날로 먹는 것을 즐긴다. 이곳 사람들은 기후 특성 때문에 자, 채소를 모하며 섭취하기 어렵지만 이라고 나왔어요. 채소를 기르는 게 바로 재배이기 때문에 재배하며 섭취하기 어렵지만 열을 가하지 않은 날고기를 먹음으로써 부족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할 수 있다. 또한 식량이 모할 때를 대비하겠죠? 바로 부족할 때를 대비하겠죠. 부족할 때를 대비하여 고기를 냉동, 건조, 훈제하여 자, 미리 대비해서 저장해 놓는 거겠죠? 저장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툰드라 지역의 독특한 음식을 체험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가고 방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비는 들어갈 곳이 없네요. 자, 두 번째 보기 키워드 보시면 개선, 더 나아진 상태로 가는 게 개선이고요. 비교, 비슷한 거, 관계, 그 다음에 상태, 열악은 안 좋은 상황을 이야기하죠. 자, 그럼 여기도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무엇을 모니터링한다. 자, 여기에서 집어넣었을 때 자기의 상태가 가장 적절하겠죠. 나머지들은 적절하지 않고요. 자기 상태를 자신이 모니터링을 한다. 자신이 타인보다 못하지 않은가, 현재 자신이 과거의 자신보다 뒤떨어지지 않는가를 자, 두 개를 서로 어떻게 하고 있죠?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보다 우위에 있거나 과거 자신에 비해 만족감을 느낀다고 했으니까 더 좋아졌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거겠네요. 개선되었을 때 만족감을 느낀다. 반면 남들보다 낮은 위치에 있거나 현재 상황이 과거보다 떨어졌을 때 불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열악할 때 불행하다고 느낌으로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자, 3번도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1번 먼저 보시면 온도, 증기, 해결, 종착점, 뭔가 끝나는 지점이죠. 실마리, 어떤 일을 풀어나가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게 실마리겠죠. 자, 문장을 보시면 에어컨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뉴욕의 기계설비 회사에서 일하던 캐리어는 한 인쇄소로부터 한여름 모와 습도 변화 때문에 종이가 수축하고 팽창한다고 했습니다. 여름의 가장 큰 특징, 바로 한여름의 더운 온도와 높은 습도가 되겠죠. 종이가 수축하고 팽창하여 제대로 된 인쇄를 할 수 없었다는 고민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겠죠. 그래서 고민은 해결해야겠고요. 캐리어는 뜨거운 모를 파이프로 순환시켜 공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난방이 가능하다면 자, 우리 난방 중에서 뜨거운 모를, 증기죠. 수증기를 파이프로 순환시켜 따뜻하게 만드는 난방이 가능하다면 찬물을 파이프로 순환시켜 공기를 차갑게 만드는 냉방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현재 에어컨을 만드는 실마리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실마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어떤 결론을 이야기하는 종착점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마찬가지인데요. 아래 보시면은요. 로서들이 있고요. 범람과 선별이라는 게 기역에 있고 뒤역에 니은에는 뭐 정보의 호순이, 정보의 불균형, 뭐 검열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네요. 자, 그러면 해당되는 요 기역이 일단락에 있기 때문에 일단락의 문맥 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거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단순하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검열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체제에 도전하는 서적들을 간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검열의 양상이 사뭇 달라졌다. 이제는 정보를 어떻게 검열한다 했습니다. 자, 아직 예전에는 노골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라면 이제는 정보를 반대로 풀어주는 검열을 하는 거겠죠. 오히려 이 방법이 한층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무의미한 정보들 속에서 사람들은 정작 중요한 정보가 어떤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바로 요게 힌트가 되겠네요. 정보가 많이 풀어준다. 이것을 바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온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자, 정보를 선별, 골라내는 게 아니라 범람시키면 되겠죠. 자, 범람시킴으로써 무의미한 정보들 속에서 중요한 게 뭔지 못 찾도록 한다라는 의미겠습니다. 자, 니은을 봤더니 여기 마지막 단락에 있네요. 그러면 요 단락을 우선순위로 보는 거예요. 과잉은 창조를 익사시키고 비평은 마땅히 이 예술적 범람을 걸러낼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 앞에 주눅이 들어 보인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한 거 과잉이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창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계속 과잉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무의미한 많은 정보들을 표현을 할 때는 정보의 홍수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 모든 것이 빚어내는 결과는 자명하다. 기성체제에 도전하는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많은 에너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음에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그래서 문맥상 1번이 가장 적절한 말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맞춤법이 잘못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부산은 수산물의 집산지로서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로서와 로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로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의무를 가진 자격으로서 뭐 학생으로서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무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로서예요. 로서는 언제 쓰냐면 보통 수단을 의미합니다. 뭐뭐를 가지고 수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에 예를 들어 보면은 망치로서 못을 박았다. 뭐 이것을 함으로써 뭐 어떻게 뒤에 결과를 이끌어냈다. 그래서 수단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산물의 집산지라는 지위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로서가 맞겠네요. 자, 나머지 확인해 보면요. 니은 살코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래 얘는 중세국어의 히읗종성 체언이라고 해서 히읗이 따라붙는 그런 체언입니다. 여기에 고기가 붙은 모양인데요. 바로 히읗과 기역이 코기라고 축약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쓰는 살코기가 된 것이고요. 자, 디귿 졸여서 얘도 졸이다 기본형과 졸이다 두 가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졸이다가 바로 양념이 배도록 끓이는 것이 졸이다. 그래서 우리 이런 졸여서 만든 음식을 졸임이라고 하잖아요. 졸임이라고 하지 않고요. 자, 졸이다는요. 뭐 마음을 졸이다, 초조하게 하다 이럴 때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물을 끓여서 증발시키는 그래서 물의 양이 적게 만들어지는 그런 걸 졸이다라고 합니다. 자, 깍두기 나와 있는데요. 발음상 깍두기라고 된 소리로 발음은 되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 경음아 그드브 뒤에 끄뜨뿌스츠가 오는 경우 된소리 되기 발음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음운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채 쓸 때는 깍두기라고 쓰는 게 정확하겠죠. 자, 감칠맛, 네, 더 뭐 입에서 이렇게 착착 붙는 이런 맛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전부 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억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하게 쓰인 문장인데요. 자, 이것도 이 문맥에서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새마을 운동이 번지던 시기였다. 자, 이 운동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 어떤 추상적인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퍼지다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에 퍼지다라는 의미를 한번 골라볼게요. 책장을 번지다. 이거는 문맥상만 보셔도 책장을 이렇게 넘기는 소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염병이 마을에 번져서 자, 이때도 퍼지다라고는 가능하지만 안 좋은 것들이 병이 옮아가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세 번째, 이런 규탄 대회, 바로 새마을 운동과 비슷한 이런 것들이네요.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다. 그래서 3번이 어떤 사상이나 운동 같은 것들이 퍼져나가는 것 같은 의미 되겠습니다. 장관 얼굴에 표정이 번졌다라는 건 표정이 겉으로 드러남이죠. 별을 한쪽으로 번지며 베어나갔다, 한쪽으로 쓰러뜨려 눕히면서 베어나갔다, 이런 문맥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인데요. 그는 장롱에 자개를 놓았다. 우리 장롱에 자개를 이렇게 새겨 넣은 것을 놓았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자, 그럼 새겨 넣다 한번 똑같은 걸 찾아볼게요. 밤하늘에 수놓은 별들, 별들이 밤하늘에 새겨져 있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수를 놓다, 수를 넣어주다. 그래서 1번이 가깝고요. 병줄을 놓으셔야죠. 즉 병에서 회복되다 의미가 되겠고요. 한시름 놓고 시름을 놓는다, 뭐 걱정 근심을 풀어놓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30년간 해온 일을 놓고 이제 그만두고 새 출발을 하렵니다. 그가 놓은 덫에 산돼지가 걸려들었다. 자, 이때의 덫 같은 경우에는 덫을 설치하다. 이게 치읓 받침이 돼야 되겠죠. 덫을 설치하다가 돼야 되겠네요. 자, 8번은요. 다음 글에서 가장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글의 주제가 뭔지를 살펴볼게요. 제갈량은 유비 곁을 지키던 20여 년의 생활 동안 뛰어난 지략으로 늘 앞장서서 병사들을 이끌었고 위기의 순간에도 굴복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의 몸이 강철로 만들어지지 않은 이상 계속 혹사를 시키면 누구라도 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제갈량도 여지없이 50대 초반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결말이지만 경영학의 입장에서 이 비참한 결말을 초래한 원인은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갈량 자신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많은 시장 사장들이 경계해야 할 감정이 바로 이러한, 자, 여기 경계할 게 나와 있네요. 과도한 책임감, 직원에 대한 불신, 그리고 완벽주의. 자신만큼 일하는 직원이 없는 것 같고 모든 업무를 직접 다 살펴봐야 안심이 된다면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제갈량보다 훨씬 유능한 사람이었다. 2차 세계대전 끝난 얼마 뒤 어느 대학의 총장직을 맡게 된 아이젠하워는 10여 명과의 면담 끝에 더는 참지 못하고 부총장을 불러 앞으로 몇 명이 더 남았냐고 물었다. 아이젠하워는 앞으로 63명이 더 남아있다는 말에 크게 놀라며 맙소사 이보게 내가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있을 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군대를 이끌면서도 딱 3명의 장군에게 보고를 들으면 모든 것이 파악되었는데 그런데 한 대학의 총장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보고를 들어야 한다는 건가? 나머지 일정을 모두 취소해주겠나?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경계성, 성실성은 아니죠. 우리가 경계할 내용이 없고요. 완벽주의 있습니다. 그죠? 이타주의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 없고요. 도덕성과 협동성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3가지 중에 나온 것은 완벽주의밖에 없겠네요. 자, 이번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인데요. 단어의 관계 문제입니다. 고의는요, 일부러 한 거죠. 과실은 말 그대로 실수입니다. 그래서 일부러인지 실수인지 얘네는 반어 관계가 해당이 되겠구나. 자, 그럼 좌천의 반의 관계에 되는 거, 좌천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자리가, 지위가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거, 뭐 어디로 좌천됐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 나와 있는 거 단어를 보시면은요, 파견이라고 하는 거는 임무를 줘서 다른 곳으로 보낸 겁니다. 좌천되고 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뭐 해외 파견, 이게 좌천된 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한자 그대로 따지면 보전해에서 지킬 숫자입니다. 보전해 지킨다 상관없겠고요. 자, 천적. 이때 귀양갈 적자예요. 자, 귀양간다라는 거 죄를 지어 쫓겨난다라는 건데 좌천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이어를 골라야 돼요. 자, 퇴임 말 그대로 자기의 어떤 위치에서 물러나는 걸 퇴임이라고 하고요. 영전 있는데요. 자, 이 영전이 더 나은 자리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를 보시면 원래는 영화로울 영자에 구를 전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자가 여기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전 같은 경우에는 더 나은 영화로운 자리로 올라간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천되는 것과 반대되는 영전이 맞는 표현 되겠네요. 자, 이번엔 빈칸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빈칸이 마지막에 있는데요. 이 마지막 단락을 우선시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집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우리의 정체성이 스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 문장이 나와 있고요. 우리의 약한 면을 보상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을 받쳐줄 피난처가 필요하다. 이 바로 마음을 받쳐줄 피난처가 집이라는 거겠죠.
세상에 아주 많은 것이 우리의 신의와 대립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바람직한 모습을 바라보게 해주고 중요하면서도 쉬이 사라지는 측면들이 살아있도록 유지해줄 우리의 마음의 휴식이 필요한 방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결국에 집이 우리에게 마음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이런 진정한 자아를 만들어주는 방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벽지, 벤치, 그림 등을 진정한 자아의 실종을 막도록 배치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마음을 받쳐주는 것에 이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없죠. 게다가 자아의 실종을 막도록 배치하면 약한 면이 보상되고 우리의 마음을 받쳐줄 피난처가 된다라고 연결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삶을 통해 얻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 수 있어야 한다. 자, 이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너무 마음을 받쳐줄 피난처 아니면은 이런 것들 바람직하게 바라보게 해주는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너무 좁은 범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견지하기 위해 타인과 함께 사는 얘기는 없죠. 이거는 집과 방, 우리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집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의미의 집도 필요하다. 이게 바로 마음을 받쳐줄 피난처이자 이렇게 자신을 만들어줄 이런 자아 형성의 집, 방이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심리적인 의미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정체성은 우리가 사는 집에 의해 결정된다. 이거는 집이 정체성을 결정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죠. 게다가 이 집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준다라는 내용은 뒤의 내용과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휴식처가 되는 심리적인 의미의 집, 방이 필요하다. 요 문장과 같이 연결되겠네요. 만약에 내가 요것만 봤을 때 감이 안 온다 한다면 앞에서부터 문맥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첫 문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환경이 우리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일깨워주기를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이런 것처럼 우리 내부에 필요한 것들을 배치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정한 자아의 실종을 막아주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집이라는 의미, 우리의 전망과 부합되고 정당화해주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이런 집들이 필요하다. 단순한 집이 아니라 공간이라는 의미로서 표현이 됐겠죠. 그래서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공간이 필요하다. 바로 심리적인 의미의 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따로 읽어야 하는 보기가 있으므로 우리 먼저 맥락대로 순서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에 오는 것들을 보시면요. 다, 라, 마 중에 첫 번째 무엇이 오느냐. 그럼 우리 다라마를 먼저 볼 거예요. 자, 다는요. 습관의 힘은 실로 거대한 것으로 성공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가치를 따질 수 없이 귀중한 인생의 재화이자 자본이다. 습관의 힘에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습관의 중요성이고요. 습관의 사전적 의미부터 나옵니다.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 사전적인 개념 먼저 당연히 설명을 해야 이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회 문화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다와 라 중에는 우선 다가 먼저 오는 거는 적절하지 않네요. 습관의 형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적 반사를 가장 기본적으로 들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적 반사에 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습관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오고 나서 뭐 여러 가지 형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거는 라가 먼저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라의 습관의 개념이 사전적 정의가 나오고 나서 나올 게 가인지 마인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가를 보면 사유방식, 생활, 학습, 언어, 행위, 노동, 예절, 도덕 등에서 드러나는 개인의 습관은 한 사람의 소양을 드러내며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습관은 우리의 선택과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를 결정하며 나아가 여러 가지 관점에도 영향을 미친다. 바로 이러한 습관이 안정적인 행위의 특징들 여러 가지의 습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요.
마와 가가 나왔는데 가가 먼저이냐 마가 먼저이냐 요게 어떤 게 나와도 상관없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와야 될 게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요 4번 같은 경우엔 나가 마지막에 있고요. 3번 같은 경우엔 다가 마지막에 있는데 의미 부여하고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는 게 보통 마지막에 나와 있죠. 자, 혹시 모르므로 나를 살펴보면요. 습관의 최상위 형식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형식 다음에 연결돼서 따라와야 되는 거겠죠? 가장 위에 있는 형식이니까요. 사고방식으로 이것은 이성과 철학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는 모든 문제를 두 가지 대립된 모순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인슈타인은 가장 간단한 사실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간다. 예시로 끝나고 뚝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는 것보다는 습관의 형식을 앞에서 묶어주고 마지막에 습관에 대한 의미, 의의를 부여하는 다가 마지막에 나와줘야 적절하겠구나. 이렇게 3번을 고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어디 들어가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무엇이 좋은 습관인가? 그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끈기 있게 다듬어가는 품성이며 개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성격을 갈고 닦아주는 무언가이다.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론을 쉽게 배울 수 있고 인생의 성공을 얻을 수 있다. 한마디로 좋은 습관이 무엇인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우리 아까 습관의 힘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 좋은 습관이라는 건 어떻게 길러야 되는데 바로 좋은 습관이 뭔데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자 바로 앞에 단락에 나온 키워드가 보기에 똑같이 나왔다? 그러면은 요거는 네 같은 맥락에서 풀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이 좋은 습관인지 여기에 이어서 요거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글의 주제에 가장 부합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제를 찾아라 라는 얘기인데요. 자, 긴 글이 있어요. 어떤 사연인 것 같은데 자, 가볍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피해자 유가족인 김모 씨는 피해자 지적장애 1급이 거주하던 장애인 거주시설의 응급조치가 미흡하다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땡땡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장애인 거주시설의 응급조치 미흡으로 사망했다라는 게 바로 사건이에요. 자, 내용의 경위를 읽어보면요. 사건 당일부터 이상행동을 보여서 병원에 갔지만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았고요. 문제가 있을 때 응급실을 방문하래요. 같은 날 22시 다시 이상 증세를 보여 안정제를 먹였지만 나아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개인 차량에 태워 병원에 도착합니다. 응급실 도착 당시 여러 가지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고요. 심폐소생술도 효과가 없었고 결국 9시 사망합니다. 피진정시설 측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고 전날에 특이한 소견이 없어서 응급상황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직접 가는 게 빠르다고 설명했죠. 그러나 당시 피진정시설은 중증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특성에 맞는 자 이게 바로 문제점이네요. 응급지침도 없었고 대응지침 교육이 없었던 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건이 나왔고 거기에 핵심 쟁점에 문제가 나왔으면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되는 게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건데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되겠죠? 모든 글에서 문제와 해결 방안이 나와 있다고 하면 더 중요한 건 해결 방안입니다. 문제점만 가지고 이야기가 끝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땡땡위원회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던 지적 장애인에게 발생한 응급 상황에 대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다음날 사망에 이른 것과 관련해 지적 장애인은 자신의 증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 유사한 사건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해야 한다. 대응 체계를 충실히 기본적인 보호 의무에 포함이 된다. 땡땡위원회는 응급이송이 늦은 것이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적시에 진료받을 기회를 상실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바로 여기서 나온 문제점의 해결 방안입니다. 자, 그럼 가장 주제에 가까운 건 이 해결 방안 내용을 적으시면 되겠죠. 1번을 봤더니 장애인의 진료받을 기회가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돼 기회는 있었습니다. 때를 놓쳐 죽은 거죠. 지적장애인을 위한 응급 체계를 마련해야 해 바로 이게 해결 방식에 해당이 되므로 괜찮고요. 장애인 시설 종사자의 미흡한 행동으로 숨진 게 안타까워 이 미흡한 행동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응급 이송 중 사망에 대한 보상금 얘기도 아니고요. 기본 권리, 이거는 거주시설 운영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 지적장애인의, 중증장애인의 권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기억에 대한 필자의 관점으로 적절한 겁니다. 필자가 기억에 대해 얘기했는데, 자, 이 긴 지문을 다 읽기보다는 기억과 관련된 요 단락을 우선순위로 읽어달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나 최근 섬에 사는 야생조류들은 문명 발전에 속절없이 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여기 쓰인 단어만 보더라도 이 문명이 발전돼서 자연이 파괴되고 있구나, 부정적으로 보는구나 알 수 있겠죠.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동북아시아 해안에는 값싼 석유화학 제품의 홍수 속에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가 몰려오고 이로 인해 많은 해양조류와 포유류들이 희생당하고 있다. 각종 플라스틱 폐품 쓰레기가 바다새 몸 안에 축적돼 가고 있으며 폐사한 바다새 위엔 해양 쓰레기들이 발견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플라스틱으로 대변되는 문명의 발전이 바로 생명체들을 죽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섬의 수렵 채집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자, 수렵 채집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진 않고요. 섬의 문화를 개방시켰다? 문화 개방과 상관없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 방식을 연구해서 같이 사나요? 아니죠. 자연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 기후변화와 상관없고요. 섬에 사는 생물들이 환경에 적용해 생존하는 걸 어렵게 만들었다. 바로 생물들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5번이 바로 우리가 문제점으로 지적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두 문제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첫 번째 연결 문제는요, 내용일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용일치를 우선순위로 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읽을 거고요. 자, 기억부터 리을 중 다음 설명. 자, 보시면 남에 의해 동작을 하게 된다. 바로 피동, 동작을 남에 의해 하게 된다, 당한다라는 거죠. 우리 읽어가면서 피동사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바로 골라내면 되겠죠. 결국에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 두 번째 문제 같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이 피동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자, 피동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이 있는데요. 자, 파생적 피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많이 외웠던 뭐 이희리기 우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접사, 이희리기를 붙이거나 혹은 체언에 되다를 붙여서 피동사를 만드는 요게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예요. 파생어가 되는 거죠. 통사적은 어지다 라는, 통사라고 하는 거는 문장 구조입니다. 어지다가 붙거나 하게 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되다만 보인다고 무조건 통사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 이런 본동사가 있어서 하게 되다로 붙으면 문장 자체를 바꾼 통사적, 체언에 되다가 붙어서 단어를 만들어준 건 파생어를 만들어주는 파생적, 이런 피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꼴로 나와 있는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우선 내용 일치를 풀기 위해서 여기에 키워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든 하이브리드 촉매는 기존 촉매보다 광효율이 15배 높다. 광효율 15배. 기존 이산화티타늄 공정은 고온 고압의 기체를 다뤄. 자, 기존에는 위험성이 크다. 기존 촉매는 자외선만, 가시광 촉매는 실내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다. 아나타제, 루타일, 이산화티타늄의 부산물로 연료, 메탄올 등의 유용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 하이브리드 촉매는 이산화탄소 산소 변환 과정에서 메탄 없이 일산화탄소만 발생시켰는데 이는 부산물을 단일한다는 점에서 자, 일산화탄소만 발생시키고 경제성이 높다. 하이브리드 촉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틀린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경제성을 대폭 높인 이산화탄소 제거 촉매가 나왔다. 기초과학연구원 나노구조물리연구단 땡땡 부연구단장은 가시광선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산소와 일산화탄소로 변환하는 촉매를 개발했다. 가시광선으로 화학 반응이 가능해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연료로 변환 가능한 일산화탄소를 일반 촉매보다 200배, 기존의 가장 우수한 촉매보다 15배 많이 생산할 수 있어 수익성이 향상됐다. 자, 15배가 있지만 광효율이 15배라고 볼 순 없죠. 기존 촉매보다 15배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생산량이 15배라는 겁니다.
자, 계속 보면요. 아니타제, 루타일, 이산화티타늄은 한 해 500만 통 이상 소비되어 자외선 차단제, 탈취, 살균제 등에 쓰인다. 자, 쓰다가 아니라 쓰인다. 쓰임을 당한다. 여기 이가 붙은 거죠. 쓰다에 이가 붙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메탄, 일산화탄소, 그리고 다량의 산소로 변환하는 촉매다. 부산물인 메탄과 일산화탄소로 연료, 메탄올 등 유용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어 이를 통해 생산 비용을 회수하는 이산화탄소 제거체를 개발하고자 지난 50년간 연구가 계속됐다. 자, 부산물을 가지고 유용한 화합물을 만든다라는 거 바로 4번의 내용이죠. 특히 가시광선까지 흡수하는 가시광 촉매는 자외선만 흡수하는 기존 촉매보다 많은 에너지를 활용하면서 병원, 지하철 등 실내에서 작동의 핵심 과제로 여겨졌다. 자, 이렇게 실내에도 작동이 가능하다라는 기존의 것과 이야기한 3번이 나와 있네요. 자, 근데 여기 여겨지다. 기본형은 여기다죠. 여기다에 어지다가 붙은 바로 요 케이스가 니은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계속 읽으면 연구진은 지난 9월 아니타제 루타일 이산화티타늄에서 아나타제 결정을 환원해 가시광선으로 작동하는 촉매 비결정 아니타제 결정 루타일 이산화티타늄 제조에 성공하고 저자 이름을 따서 땡땡땡의 블루 이산화티타늄으로 이름 붙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땡땡땡 블루 이산화티타늄을 개선해 메탄 없이 일산화탄소만 생산하는 촉매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진은 촉매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촉매가 빛을 흡수하며 생성하는 전하의 수와 이동성을 향상시키고자 실험을 고안했다. 땡땡땡 블루 이산화티타늄의 다른 물질을 도핑해 불균일한 구조를 만들면 전하 생성이 증가해 광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진은 도핑 재료로 일산화탄소 발생률을 높일 수 있는 은을 포함해 3가지 후보물질을 시도하고 가장 안정적인 조합인 텅스텐 산화물과 은을 도핑해 하이브레드 촉매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하이브리드 촉매는 흡수된 빛 중 34.8%를 촉매 변환에 활용하는데 이는 기존 촉매보다 3배 높은 광효율이다. 자, 광효율 얘기가 여기서 비로소 나왔네요. 3배 높다고 그랬죠? 그래서 15배는 앞에서 나온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거 우선 우리 여기 골랐고요. 나머지도 찾아보면요. 또 이산화탄소 산소 변환 과정에 메탄 없이 100% 일산화탄소만 발생시켰는데 자, 부산물을 단일화하는 경제성이 높은 얘기 5번에 있었죠. 일산화탄소 양은 기존 이산화티타늄 촉매보다 200배, 학계에서 보고된 가장 우수한 촉매보다 15배 많이 발생하고 기존 이산화티타늄 공정이 고온고압의 기체를 다뤄 위험성이 크다라는 자, 이번의 내용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디귿 찾아야 되겠죠?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자, 이때는 단어 자체가 무언가를 겉으로 드러내다, 밝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기본형. 그래서 밝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밝히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밝혔다. 말 그대로 이렇게 발표했다. 이런 뜻입니다. 당한 게 아니에요. 특히 이런 게 헷갈린다 하면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만 생각해 보면 쉽거든요. 여기에 주어를 보면은 여기 누가였죠? 부연구단장이 밝혔다. 그러면 얘가 직접 밝힌 겁니다. 당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하는 피동이랑은 상관이 없구나. 자, 리을을 보면은 계제라고 하는 명사에 되다가 붙은 바로 요 체언에 되다가 붙은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5번은 없다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3번 체크하고 2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2문제 연결이 됐는데요. 글쓴이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 이것도 내용일치 문제나 마찬가지고요. 기억의 의미로 적절한 것들, 자, 그러면 이것도 기억의 의미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어쨌든 우리 그럼 글쓴이의 의도기 때문에요. 한국어는 상대와 자신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언어구나. 상대에게 반말을 하면 입원했을 때 병원비를 내줘야 한다는 내용이네. 설마 반말을 하면 병원비를 내줘야 되겠어요? 이거는 문맥상에서도 그죠? 적절하지 않은 것 같죠? 상호 간의 존댓말이 존중받는다는 느낌. 몇몇 고객에게 반말을 들으면 무력감을 느낀다. 글쓴이의 실천으로 존댓말의 가치를 아는 한국어 세대가 오기를 바라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의 세대에 대한 이런 바람 같은 것들이 나와 있나 봐요.
자, 그럼 우리 요거 일일이 확인하면서 기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사용자들은 사람을 만날 때 대화에 앞서 상대를 높여야 하는지 낮춰야 되는지 먼저 고민한다. 언어가 그걸 요구한다. 한 문장을 말할 때마다 그렇게 상대와 자신의 지위를 확인한다. 바로 상대와 자신의 지위를 확인해야 하는 언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했으므로 1번의 내용이겠네요. 상대방은 나에게 반말과 존댓말을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나는 상대방에게 존댓말밖에 쓰지 못할 때 나는 금방 무력해진다. 바로 이 무력해진다라는 얘기가 예를 들어 콜센터 상담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반말을 들으면 무력감을 느끼게 된대요. 자, 그래서 요거 역시 4번의 내용이겠네요. 순종적인 자세가 되고 만다. 그럴 때 존댓말은 어떤 내용을 제대로 실어나르지 못한다. 세상을 바꿀 수도 있을 도전적인 아이디어들이 그렇게 한 사람 머릿속에 갇혀 사라진다. 이 언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상호 존중 문화를 만들 수 없고 그 문화가 없으면 시민사회도 민주주의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서로 존중하는 이 누구든지 서로 존댓말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바로 상호 존중 문화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으므로 아, 존댓말이 존중받는 상호 존중의 문화를 만들 수 있구나. 자, 3번의 내용 여기서 유추 가능하죠. 이 적폐가 끊이지 않고 유전병처럼 후대로 이어질 것 같아 두렵다. 내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모든 성인, 예를 들면 점원, 후배, 부하 직원에게 존댓말을 쓰자는 것이다. 언어가 바뀌면 몸가짐도 바뀐다. 사회적 약자는 존댓말을 듣는 동안은 자기 앞에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방어선이 있다고 느낀다. 그 선을 넘는 폭력의 언어를 공적인 장소에서 몰아내자는 것이다. 고객이 반말을 하는 순간 네, 바로 요 이야기와 같이 연결을 시킬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반말은 가족, 친구끼리 쌍방향으로 쓰는 언어로 그 영역을 축소하자는 것이다. 직장 후배지만 정말 가족이나 친구처럼 친한 관계라면 상대가 나에게 반말을 쓰는 것도 괜찮은지 스스로 물어보자. 상대가 입원했을 때 병원비를 내줄 수 있는지 따져보자. 그럴 정도가 안 되면 존댓말을 쓰자라는 내용이네요. 반말을 하면 병원비를 내주자가 아니라 이 정도로 친한 게 아니면 존댓말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죠. 나는 몇 년 전부터 새로 알게 되는 사람에겐 무조건 존댓말을 쓰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했듯이 상대 나이는 여전히 살피게 된다. 반말을 쓰던 지인에게 갑자기 존댓말을 쓰는 것도 영숙스러워하지 못한다. 존댓말과 반말이라는 감옥의 죄수라 그렇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해 창살 몇 개 정도는 부러뜨리고 싶다. 다음 세대는 벽을 부수고 다다음 세대는 문을 열고 그렇게 새 시대를 꿈꾸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어 세대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마지막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억의 의미로 적절한 걸 고르재요. 바로 새로운 시대, 얘가 원하는 언어의 문화는 어떻죠? 자신의 생각이 그저 갇혀 사라지죠? 반말을 쓰게 되면 왜요? 억압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제대로 말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상호 존중을 해주면 서로 존댓말을 쓰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도전적인 아이디어, 맞아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다 이렇게 사라집니다. 상호 존중 괜찮죠? 직장 동료를 가족처럼 친근하게 대하는 시대, 직장 동료를 가족처럼 친하게 대하면은 가족처럼 정말 친하면은 반말을 쓴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말에 대한 내용, 이런 반말을 쓸 수 있도록 친해지자가 아니라 우리 서로 상호 존중의 존댓말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도 말하고 아이디어도 연결하고 그것이 곧 상호 존중의 이런 문화이다라는 3번이 적절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18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글을 읽으실 때는 제가 읽는 것보다 더 머릿속으로 빠르게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빠르게 스킵하고 내가 꼭 읽어야 되는 부분들만 읽어 나가면서 시간 축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